셜록 홈즈의 회상록 2번 환자. 나는 친구 셜록 홈즈의 뛰어난 추리 능력을 알리기 위해 변변치 않은 실력으로 회상록을 써왔다. 지금 그것들을 다시 읽어보니 늘 어떤 사건을 골라야 할지 쉽지 않았음에 퍽 놀라웠다. 홈즈는 늘 놀라운 분석력과 추리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독특한 수사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홈즈의 실력과는 별개로 사건 자체가 너무 사소하거나 평범해서 대중 앞에 발표하지 못한 사건도 여러 번 있었다. 반면 특이하고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홈즈의 역할이 크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적도 있다. 지금까지 나는 홈즈의 전기 작가로서 그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건 위주로 소개하고자 했다. 이런 고민은 진홍색 연구, 글로리아 스콧의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쓸 때도 잘 드러났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에서도 홈즈의 활약은 크지 않지만 그저 자료로만 남겨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기록하기로 했다. 10월, 비 내리는 어느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커튼을 반쯤 내린 채 홈즈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아침에 도착한 편지 한 통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인도에서 복무하면서 추위보다는 더위를 참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32도 정도의 날씨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문은 재미없고 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나는 뉴포레스트의 나무 그늘이나 사우스의 모래사장이 그리웠다. 하지만 내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 있어 휴가는 미룰 수밖에 없었고 내 친구 셜록 홈즈는 시골이며 해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500만 인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앉아 온갖 미제 사건이나 뜬 소문과 의혹을 감지하는 일에만 반응했다. 그에게는 여러 재능이 있었지만 자연을 즐기는 재능은 없었다. 기분 전환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도시의 악당에게서 시선을 돌려 시골에 있는 악당들의 뒤를 쫓는 일 정도일 것이다. 홈즈가 편지만 읽고 있어 나는 재미도 없는 신문을 옆으로 던져놓고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홈즈가 말을 걸었다. 왓슨, 자네 말이 맞네. 다툼을 해결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방법을 쓰다니 말이야. 터무니없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야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홈즈가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홈즈, 어떻게 한 건가? 도저히 짐작이 안 가는데? 홈즈가 당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웃었다. 자네도 기억하지? 얼마 전 읽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에서 뒤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장면이 나왔었지. 자넨 그것을 작가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했네. 나 역시 작가와 똑같은 버릇이 있다고 말했지만 자네는 못 믿어워했어. 아, 그건 아니야. 자네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왓슨, 자네 눈썹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네. 그래서 방금 자네가 신문을 던져놓고 생각에 빠지는 걸 보고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 자네 마음을 읽어낼 절호의 기회라 기뻤어. 우리는 서로 통하는 친밀한 관계임이 증명된 걸세.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자네가 읽어준 소설에서 뒤팽은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어. 내 기억에 의하면 남자는 돌무더기에 걸려 넘어져 별을 올려다봤지. 하지만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어떤 단서를 줄 수 있었겠나? 자넨 자신의 표정을 평가절하하는군. 인간의 표정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그런데 자네 얼굴은 무척이나 감정에 충실한 편이거든. 내 표정을 보고 생각을 읽었다는 건가? 자네의 표정, 특히 눈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지. 왓슨,
자신이 어떻게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난 전혀 기억나지 않아. 그럼 말해주지. 우선 자네는 신문을 내던졌어. 그리곤 멍한 표정으로 30초 동안 앉아 있었네. 그런 다음 새로 액자에 넣어둔 고든 장군의 사진에 시선을 돌렸고 자네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자네는 눈을 들어 책더미 위에 올려놓은 헨리워드 비처의 초상화로 시선을 옮겼네. 그리고는 벽을 올려다보았는데 자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명확했지. 비처 목사의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벽에 장식도 되고 고든 장군의 초상화하고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훌륭한데?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읽었군. 여기까지는 틀림없었을 걸세. 그런데 자네는 다시 비처에 대해 생각했고 얼굴의 특징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뚫어져라 응시하더군. 그리고 눈에서 힘을 빼고 다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네. 자네는 비처가 남북전쟁 당시 북부를 대표해서 맡은 임무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왜냐면 비처가 영국 국민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네가 분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네는 무척 화를 냈기 때문에 비처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일이 떠오르리라 짐작을 할 수 있었지. 잠시 후 자네의 시선에서 사진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혹시 자네 생각이 남북전쟁으로 옮겨간 건 아닐까 했는데 자네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은 반짝였으며 두 손을 꽉 쥐었어. 아마 필사적인 전투에서 남북 양쪽이 보여준 용맹함을 떠올렸겠지. 하지만 자네는 점점 슬픈 얼굴이 되더니 고개를 가로젓더군. 전쟁의 슬픔과 공포, 덧없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더니 입가에 쓴 웃음을 지으며 예전에 부상당했던 자리에 손을 가져다 댔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다니 그 터무니없다는 자네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한 것이고 내 추리가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네. 굉장하군. 굉장해. 내가 말했다. 자네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나는 놀라울 뿐이네. 왓슨, 이건 그리 어려운 추리가 아니야. 지난번에 자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기에 한 말일 뿐이네. 그건 그렇고 저녁이 되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군. 런던 시내로 산책이나 가보는 건 어떤가? 나는 좁은 거실이 답답했으므로 기꺼이 동의했다. 우리는 3시간 동안이나 플리가와 스트랜드가를 돌아다니며 시시각각 변하는 만화경 같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관찰했다. 홈즈는 그만의 독특하고 섬세한 추리력으로 사람들의 생활상을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우리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문 앞에 사륜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것을 보고 홈즈가 말했다. 의사의 마차로군. 일반이 같아. 개업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바쁜 것 같군. 뭔가 상의하러 온 것 같은데 때맞춰 우리가 잘 돌아왔네. 나는 홈즈의 추리 방법에 익숙해져 그의 추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마차 안에는 램프 불빛 아래 버드나무 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갖가지 의료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추리를 했던 것이다. 또 2층 우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 늦은 밤 누군가 우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의사가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호기심이 생겨 홈즈의 뒤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백하고 가느다란 얼굴에 긴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나이는 33, 4 정도로 보였으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초췌한 얼굴과 건강하지 못한 피부색을 보니 고단한 삶이 그의 젊음과 힘을 앗아간 것 같았다. 그는 예민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았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선반을 짚은 그의 가느다랗고 하얀 손은 외과 의사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손에 가까웠다. 검은색 프로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었으며 약간의 색이 들어간 넥타이 차림으로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홈즈가 친절하게 말했다. 네? 아, 제 마부랑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탁자 위에 양초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 다시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퍼시 트레빌리언 박사입니다. 부르카 404번지에 살고 있고요. 혹시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에 관해 논문을 쓴 분 아니십니까? 내가 물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 얘기에 의사는 수줍어하면서도 기쁜 듯 얼굴을 붉혔다.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출판사 말로는 그 책이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혹시 의사분이신가요? 태역한 군의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경질병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군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홈즈 씨가 얼마나 바쁜 분인 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부르카에 있는 제 집에서 매우 특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그 일이 너무나 심각해서 홈즈 씨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잘 오셨습니다. 박사님을 괴롭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중 한두 가지는 너무 사소해서 언급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요즘 들어 갑자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이야기를 할 테니 홈즈 씨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 대학 시절부터 말씀해 드리죠. 아시다시피 저는 런던 대학 출신입니다. 부끄럽지만 학부 시절 교수님도 제 학업 성적이 뛰어나 제 장래에 기대를 하실 만큼 성적이 좋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킹스 칼리지 병원에 근무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강직증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홈즈 씨의 친구분이 말씀하신 신경장애 논문으로 브루스 핑거튼 상을 수상했고요. 그 당시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죠. 아시다시피 전문의로 성공하려면 카벤디스 스퀘어 구역에 있는 12개 거리 중 한 곳에 개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대는 임대료와 시설비가 엄청 비싸죠. 게다가 몇 년 동안은 투자 비용 외에도 수입이 안정될 때까지 몇 년간 유지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럴듯한 마차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안에 열심히 돈을 모으면 개업할 만큼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나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블래싱턴이라는 신사의 방문이 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내 방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큰 상을 받은 퍼시 트레빌리언 씨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그러는 편이 좋을 거요. 당신은 큰 성공을 거둘 만큼 똑똑하오. 그런데 요령은 좀 있어. 남자의 질문에 저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나쁜 습관은 술을 좋아한다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왜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오? 저는 어깨를 으쓱거릴 뿐이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그는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흔한 일이오.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 아니오. 내가 부둣가에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제의를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 나는 수천 파운드가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있어. 헌데 그 돈을 당신에게 투자할까 하오. 왜 저한테... 저는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말해드리지. 내가 집과 가구를 구입하고 하녀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불하겠소. 이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요. 당신은 그저 진찰실에서 진찰만 하면 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돈도 다 드리겠소. 그 대신 수입의 4분의 3을 내게 주고 당신은 4분의 1을 가져가시오. 홈즈 씨, 블래싱턴이라는 남자는 내게 이런 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협상하고 계약을 맺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결국 성모 영보 대축일 다음 날 그 집으로 이사해서 개원했습니다. 조건은 그가 제시한 것과 같았고요. 블래싱턴도 입원 환자로 병원에서 저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의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의 관찰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2층의 가장 좋은 방 2개를 그를 위한 거실과 침실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습관을 가졌는데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만은 규칙적이었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그는 진찰실로 들어가 장부를 살펴보고 그날 수익 가운데 일개니당 5실링 3펜스를 뺀 나머지를 가져가서 자기 방 금고에 넣었습니다. 블래싱턴은 제게 투자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개업한 날부터 성공적이었으니까요.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얻은 명성과 좋은 평판 덕분에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죠. 홈즈 씨, 제 과거와 블래싱턴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이제부터는 오늘 밤 여기로 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주 전 블래싱턴 씨가 상당히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웨스트엔드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흥분했죠. 당장이라도 집 창문과 출입문에 튼튼한 빗장을 달아야 한다면서요. 일주일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이상하리만치 안절부절했고 또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하던 짧은 산책도 중단했고요. 그의 그런 행동을 보니 뭔가 또는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몹시 화를 내서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그는 신경발작을 일으켜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이렇습니다. 이틀 전 저는 지금 홈즈 씨에게 읽어줄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소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귀족은 퍼시 트레블리안 박사의 전문적인 진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강직증을 앓고 있습니다. 트리벨리아 박사님이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15분경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선생님이 그 시간에 댁에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강직증은 희귀병이라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약속 시간에 진찰실에서 편지 속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직원이 그 환자를 데리고 들어왔죠. 그는 마르고 점잖아 보이는 노인으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러시아 귀족 같아 보이진 않았죠. 오히려 저는 그와 함께 온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놀라울 정도로 잘생겼으며 까무잡잡한 피부에 날카로운 얼굴이었고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은 헤라클레스처럼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가 환자를 부축하고 들어왔는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다정한 태도로 노인이 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사님. 젊은이는 약간 외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이 진찰을 받으시는 동안 함께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켜보다뇨. 그는 공포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발작을 지켜보는 일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견디지 못하고 놀라 죽을 겁니다. 제 신경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예민하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진료하시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고 젊은이는 진찰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력에 대해 물었고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환자는 뛰어나게 지적이지도 않고 종종 모호한 대답을 했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던 중에 갑자기 노인이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제가 그를 쳐다보니 노인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완전히 넋을 놓고는 경직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난 거죠. 처음엔 환자가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로서 보람도 느껴지더군요. 저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기록하고 근육의 경직 상태와 반사작용도 테스트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대체로 정상적이었고 제가 전에 진료했던 강직증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전에 강직증 환자에게 아밀 아질산염 흡입제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처방으로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약병은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의자에 앉혀둔 채 저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5분 정도 됐으려나요? 다시 돌아와 보니 방은 비어있고 환자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연히 저는 대기실로 달려갔지만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빗장이 걸리지 않은 채로 닫혀 있었고요. 환자를 안내하는 소년이 새로 왔는데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치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밑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벨을 울리면 환자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 있어 블래싱턴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러시아 귀족 부자를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은 시간에 그 두 사람이 진찰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갑자기 돌아가서 죄송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발작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멍해져서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방에 있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멍한 상태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기실을 지나가시기에 당연히 진찰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랬군요. 조금 당황했을 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제 갑자기 중단된 진찰을 마쳐야 하니까 아드님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죠. 저는 30분 정도 그 노인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 처방전을 써주었고
그가 아들의 부축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래싱턴은 매일 그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난 직후 블래싱턴이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나에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내 방으로 올라와 봐. 그는 몹시 흥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쾌한 말투였지만 저는 참았죠. 두려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밝은 카펫 위에 찍힌 몇 개의 발자국을 가리키며 그가 말하더군요. 이 발자국이 내 거란 말이오. 그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고 그 자국들은 찍힌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선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고 찾아온 환자라곤 그 환자뿐이었으니 제가 그 노인을 진찰하는 동안 대기실에 있던 젊은이가 블래싱턴의 방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손대거나 무엇 하나 없어지진 않았지만 방에 들어왔던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흔적이 남은 것은 명백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누구나 기분 나쁘겠죠. 그렇다 해도 블래싱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 그와 이성적인 대화는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홈즈 씨를 찾아온 것도 블래싱턴의 제안이었고 저도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번 일 자체가 매우 특이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이 특이한 사건을 바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홈즈 씨가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셜록 홈즈는 이 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보아하니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침착했지만 그의 양쪽 눈꺼풀은 묵직하게 감겨 있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담배 파이프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의사가 이야기를 마치자 홈즈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 내 모자를 건네주더니 탁자 위에 있던 자신의 모자를 집어들고 트레빌리언 박사를 따라 문으로 향했다. 우리는 15분도 채 안 되어 부르가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건물은 웨스트엔드에 있는 다른 개인 병원들처럼 장식이 없는 밋밋한 집이었다. 접수 창구에 있던 소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카펫이 깔린 넓은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갑자기 2층에서 불빛이 꺼지더니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권총을 가지고 있다. 더 가까이 오면 쏘겠어. 블래싱턴 씨, 왜 그러십니까? 의사가 외쳤다. 아, 박사, 당신이었어.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요? 그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아, 이제 누군지 알겠소. 어서 올라오시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신뢰를 범했다면 용서하시오.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우리 앞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기괴했다.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얼굴에도 신경질적인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매우 비대했는데 전에는 더 뚱뚱했는지 블러드하운드처럼 얼굴 피부가 축 처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긴장감으로 곤두서 있는 듯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우리가 올라가자 총을 주머니에 넣었다. 안녕하시오, 홈즈 선생. 이렇게 와줘서 고맙소. 나보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없을 거요.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는 트레빌리언 박사에게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블래싱턴 씨.
그 두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왜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까? 글쎄요. 블래싱턴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정말이지 말하기 어렵군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들어오시오.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침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넓고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다. 보시오, 홈즈 선생. 나는 결코 부자가 아니오. 트레벨리언 박사가 말했겠지만 내 평생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오. 홈즈 선생, 난 은행을 믿지 않소. 절대 신뢰하지 않지. 내가 가진 재산은 저 금고 안에 있소. 그러니 낯선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면 내 심정이 어떨지 잘 아시겠지요. 홈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블래싱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를 속이려 한다면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홈즈 선생, 나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소. 홈즈는 기분이 상한 듯 몸을 휙 돌렸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트레벨리언 박사. 그럼 내게 조언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요. 블래싱턴이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제 조언을 받고 싶다면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잠시 후 우리는 거리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옥스퍼드가를 가로질러 해리가를 반쯤 지났을 때 홈즈가 입을 열었다. 왓슨, 쓸데없는 일에 데리고 와서 미안하네. 하지만 흥미로운 사건인데 말이지. 난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네. 무슨 이유에선지 그 둘은 블래싱턴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젊은이는 블래싱턴의 방에 들어갔을 거야. 다른 공범이 교묘한 수법으로 의사를 붙들고 있는 동안 말일세. 그럼 강직증은 어떻게 된 건가? 꾀병이지. 트레빌리언 박사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 병은 흉내내기 쉽네. 내가 직접 해봐서 알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블래싱턴은 외출 중이었어. 두 사람은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없는 시간을 선택했지. 그런데 그 시간이 블래싱턴의 산책 시간과 겹친 걸세. 그들은 블래싱턴의 일과를 잘 몰랐던 모양이야. 그들의 귀중품을 노린 거라면 그것을 찾으려고 방에 들어갔겠지. 그런데 블래싱턴의 눈빛을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같았네. 그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내 생각에 그는 두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네. 다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감추고 있을 뿐.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솔직히 말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생각도 들어. 트레빌리언 박사가 강직증에 걸린 러시아 노인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낸 건 아닐까? 블래싱턴의 방에 들어갔던 사람이 만일 의사였다면. 나는 내 추리가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가스등 불빛 아래 홈즈의 얼굴에는 재밌다는 듯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왓슨, 내가 처음 떠올린 생각이 바로 그거였네. 하지만 곧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아들은 계단에 깔아놓은 카펫에도 발자국을 남겼는데 나는 그걸 보고 굳이 방에 있는 발자국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네. 블래싱턴의 구두는 끝이 뾰족하지 않고 네모난 모양이었어. 길이는 의사의 발보다 1인치 3분의 1쯤 더 컸고, 그러니 그 발자국은 아들이라고 했던 건장한 젊은 남자가 남긴 것이 분명하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내일 아침 부둣가에서 소식이 올 테니 말이야. 몇 시간 뒤 홈즈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이튿날 아침 7시 30분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 홈즈가 실내복 차림으로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왓슨, 사륜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무슨 일인가? 부르카 사건.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홈즈가 커튼을 올리며 말했다. 뭔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 홈즈가 커튼을 올리며 말했다. 이걸 보게. 어서 빨리 와주십시오. 노트에 PT라고 연필로 휘갈겨 쓴 게 보이지? 의사는 이걸 쓰는데 몹시 힘들었던 모양이야. 왓슨, 급한 정갈인 것 같으니 어서 가보세. 15분 후 우리는 의사의 집에 도착했다. 의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다. 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플래싱턴이 자살을 했어요. 그는 지난밤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의사는 앞장서서 대기실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7시쯤 하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거운 램프를 걸어두는 갈고리에 고리를 묶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금고 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곧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그의 방을 살펴보고 싶군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고 의사도 뒤따랐다. 침실에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블래싱턴의 뚱뚱하고 연약한 몸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뚱뚱한 몸이 더욱 축 늘어져 있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목은 털 뽑힌 닭처럼 목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몸집이 더 비대하게 뚱뚱해 보였다. 그는 기다란 잠옷만 입고 있었고 부어오른 발목과 뻣뻣하게 굳은 보기 흉한 발이 튀어나와 있었다. 시신 옆에서 수첩에 뭔가를 메모하고 있던 똑똑해 보이는 경위 한 명이 홈즈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홈즈 씨. 안녕하세요, 레너 경위. 우리가 방해가 되지는 않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네, 조금 들었습니다. 경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 남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침대에 누웠던 흔적이 있죠. 침대에서 잤던 흔적이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전 5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시간대죠. 이 남자도 그 무렵 목을 맨 듯합니다. 치밀하게 자살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근육이 경직된 걸 보니까 사망한 지 3시간 정도 된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방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홈즈가 묻자 경위가 대답했다. 세면대에 드라이버와 몇 개의 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담배를 많이 피운 것 같더군요. 여기 벽난로에서 시각공초 4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시가용 파이프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담배 상자는... 외투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홈즈는 담배 상자에 들어있던 남은 담배 1개비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건 하바나군. 이 담배는 네덜란드인이 동인도에 있는 식민지에서 수입한 특이한 시가입니다. 다른 담배보다 길고 가늘죠. 홈즈는 담배꽁초 4개를 집어 주머니에 있던 돋보기로 살펴보았다. 이 중 2개는 파이프로 피웠고 나머지 2개는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군요. 2개는 무딘 칼로 잘라냈고 나머지는 튼튼한 이로 잘라냈군. 경위,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희가 말했다. 왜 아니라는 겁니까? 어째서 목을 매는 힘든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건 이제부터 알아내야죠. 그럼 범인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현관입니다. 아침에 현관은 잠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나가면서 잠근 거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발자국이 남아있으니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홈즈는 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돌리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에 있던 열쇠를 뽑아 그것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침대, 카펫, 의자, 벽난로, 시신, 밧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마침내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 이제 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밧줄을 끊고 조심스럽게 시신을 내린 다음 시트로 덮었다. 홈즈가 물었다. 밧줄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트리빌리언 박사가 침대 밑에서 둘둘 말린 밧줄 뭉치를 꺼냈다. 그는 병적으로 불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창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항상 밧줄을 준비해 두었죠. 홈즈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덕분에 범인들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 됐군요.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군요. 난로 위에 있는 블러싱턴의 사진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소리쳤다. 사건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방 안에 들어온 건 세 사람이었죠. 노신사와 젊은 남자,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세 번째 인물. 앞에 두 사람은 러시아 노인과 그의 아들로 변장한 젊은이라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경희, 최근 이 집에서 환자를 안내하던 소년을 체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트레빌리언 박사, 얼마 전 그 아이를 고용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의화 요리사가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소년은 이 사건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군요. 어쨌든 세 사람은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이어 젊은이, 그 다음은 세 번째 인물. 홈즈, 어떻게 알았나?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발자국이 겹쳐 있으니 틀림없지. 게다가 어젯밤 여기 왔을 때 어느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미리 조사를 해두었으니까. 그들은 계단을 올라와 블래싱턴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 강제로 문을 열었네. 돋보기로 보지 않아도 열쇠 홈에 긁힌 자국을 볼 수 있었지. 이건 철사에 힘을 가할 때 생기는 흔적이라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블래싱턴에게 재갈을 물렸어. 그는 잠을 자고 있었거나 공포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겠지. 또 이 집의 벽은 두꺼우니 설령 소리를 쳤다 해도 비명은 들리지 않았을 거야. 블래싱턴을 묻고 그들은 모종의 논의를 했던 게 분명해. 아마도 모종의 재판처럼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겠지. 그 회의는 한동안 이어졌고 노인은 의자에 앉아 파이프로 시가를 피웠고 젊은이는 맞은편에 앉아 옷장에 재를 털었으며 세 번째 인물은 여기저기 서성였네. 블래싱턴은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네. 결국 그들은 블래싱턴을 매달기로 했지. 미리 계획된 일이었기에 교수대로 쓸 도르래 같은 걸 가져왔을 거야. 발견된 드라이버와 나사못은 그 역할을 하려고 가져온 것이겠지. 그런데 천장에 있는 고리를 발견했으니 수고를 덜 수 있었어. 그들은 일을 마친 후 떠났고 문은 공범인 접수창고 소년이 잠근 거지. 우리는 홈즈가 간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는 동안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가 너무 미묘하고 사소한 증거들로 추리했으므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추리 과정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경위는 소년을 체포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고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치자 홈즈가 말했다. 3시까지 돌아오겠네. 경위와 박사도 3시까지 여기로 올 걸세. 그때까지 풀리지 않은 사건의 비밀을 확실히 해결하고 싶네. 약속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도착했지만 홈즈는 3시 45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들어올 때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았다. 경위,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소년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나머지 일당을 찾았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적어도 그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블래싱턴이라는 사람과 그를 살해한 일당을 경찰들도 잘 알고 있더군요. 세 사람의 이름은 비들, 헤이워드, 모펫입니다. 워싱턴 은행강도! 경위가 외쳤다. 맞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럼 블래싱턴의 진짜 이름은 서턴입니까? 그렇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지는군요. 경위가 말했다. 트레빌리언과 나는 서로의 어리둥절한 표정만 바라보았다.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워싱턴 은행 강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홈즈가 말했다. 범인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4사람과 카트라이트라는 5번째 인물이 있었죠. 범인들은 은행 경비원 토빈을 살해하고 7,000파운드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때가 1875년이었고 5명 모두 체포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중 가장 악질인 블래싱턴, 즉 서턴이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 녀석의 증언으로 카트라이트는 교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셋은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죠. 최근 만기를 몇 년 앞두고 출소했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배신자를 추적해 죽은 동료의 복수를 한 겁니다. 이들은 블래싱턴의 방을 2번 덮쳤지만 실패했고 드디어 3번째 시도만에 원수를 갚은 겁니다. 트레벨리 박사,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블래싱턴은 신문을 통해 그들이 석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도 흥분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도에게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죠. 그런데 왜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옛 동료의 복수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았기에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을 겁니다. 그 비밀은 부끄러운 것이기에 쉽게 말할 수 없었겠죠. 비록 비열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영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를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정의의 칼날은 여전히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환자와 부르카 의사가 관련된 특이한 사건의 전말이다. 그날 밤 이후 세 살인범은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 런던 경찰국은 그들이 증기선 로라크 레이나호에 탑승했다고 추정했다. 그 배는 몇 년 전 포르투갈 해안 오포토 북쪽 근처에서 난파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목숨을 잃었다. 접수 창고에 있던 소녀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이 계속 미뤄졌으며 이른바 부르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다룬 출판물은 아직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다.